서울 일과 경기도의 한 오래된 주택가. 아침 6시가 되기 무섭게 김말년 할머니는 부스스한 머리를 매만지며 일어났다. 나이는 74. 하지만 그녀의 하루는 여느 젊은이 못지않게 분주하다. 창문을 여니 이슬 맺힌 바람결이 얼굴을 스치고 마당의 작은 텃밭에서는 토마토와 고추, 상추들이 아침 햇살을 머금고 있었다. 김말년은 허리를 숙여 정성스럽게 물뿌리개로 채소에 물을 주었다.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부터 함께 갖고 온 이 작은 정원은 이제 그녀 혼자 지켜내야 할 공간이 되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 자식들은 모두 도시에서 바쁘게 살고 있고 그녀의 곁에 꾸준히 찾아오는 이는 단 한 사람, 며느리 정소연뿐이었다. 얘들아, 오늘도 무럭무럭 자라거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상추잎을 쓰다듬는 김말년의 손길에는 오랜 세월이 녹아 있었다. 그녀는 밭을 돌보며 혼잣말을 자주 한다. 그것이 그녀가 세상과 대하는 방식이었다. 7시가 조금 지나자 현관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오늘은 소고기 뭇국 끓였어요. 정소련이었다. 35살, 한성은행 여의도 지점의 대리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결혼한 지 11년이 되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김말년의 아침을 챙겨왔다. 그녀는 양손에 반찬통과 국 담긴 용기를 들고 있었고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소연이 또 왔네.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일찍. 고맙다, 리야. 김말년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이상함을 느꼈다. 따뜻해야 할 손이 차가웠고 부드러워야 할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근데 너 손이 왜 이렇게 차니?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정소연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대답했다. 요즘 은행 일이 좀 바빠서요. 새로운 부지점장님이 워낙 철두철미하셔서 실수라도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손이 떨리면 안 되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네, 어머니. 괜찮아요. 전 정말 괜찮아요. 소련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김말년은 그녀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평소 밝고 당찬 며느리가 아닌 무언가에 눌린 듯한 모습. 그녀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돈도 좋지만 내 몸이 먼저야.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는 거 알지? 네,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소련은 억지로 웃으며 말한 뒤 시계를 힐끗 보더니 급히 가방을 챙기고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고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김말년은 아무 말 없이 창문 너머로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갔다. 점심 무렵 김말년은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냄비를 꺼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오징어 볶음과 김치전을 만들고 사과와 귤을 도시락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장롱 깊숙이에서 꺼낸 낡은 손가방 하나를 챙겼다. 오랜 세월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그것은 그녀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물건이었다. 한성은행 지점이 여의도였지. 그녀는 버스를 타고 여의도 방향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빌딩 숲 사이로 그녀는 아침에 떨리던 며느리의 손끝을 떠올렸다. 젊은 날 자신도 그러한 떨림을 겪었기에 더욱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버스가 멈춰서고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손가방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잡았다. 이제 그녀의 침묵은 끝이 났다. 정소련은 여의도 중심가에 위치한 한성은행 여의도 지점에 도착하자마자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은행 문이 열리는 찰나의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억지로 짓는 미소가 스며들었다. 고객이 보는 순간부터 그녀는 단 한 번도 표정을 놓친 적이 없었다.
그것이 그녀가 배운 프로의 조건이었다. 하지만 속은 달랐다.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녀는 출근길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슨 일이 또 터질까? 오늘은 누구 앞에서 혼날까? 어떤 실수가 발각될까? 그런 생각들이 뿌연 안개처럼 그녀를 감쌌다. 정 대리님, 고객 응대 전에 오전 리포트부터 제출하셔야죠. 출근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윤진이 과장이 다가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다. 정소연은 허겁지겁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켰다.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소련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손끝이 떨리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그녀가 있는 창구는 한성은행에서도 가장 바쁜 시간대를 담당하는 자리였다. VIP 고객이 자주 방문하고 업무 실수에 대한 관용이 거의 없는 곳. 그녀는 2년 전 인정받고 싶다는 일념으로 자원에서 이곳으로 옮겨왔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출근하는 것이 고문처럼 느껴졌다. 정소련의 변화는 동료들도 눈치채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분위기. 그것이 지금 이 은행의 공기였다. 그날 오전 첫 번째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한 중년 남성이 창구로 다가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번에 요청한 부동산 대출 서류는 아직도 처리가 안 된 겁니까?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소련은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바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서류함을 뒤졌지만 해당 문서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상했다. 분명 어제까지 책상 위에 있었는데 순간 머리가 새하려졌다. 손가락은 덜덜 떨렸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똑바로 하세요. 이래서야 어떻게 믿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고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창구 주변이 조용해졌다. 다른 고객들도 슬쩍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다. 그 순간 회색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성이 직원 구역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그의 이름표에는 최도현 부지점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또 실수입니까, 정 대리? 차가운 목소리가 공간을 가르듯 날아왔다. 정소연은 얼어붙은 듯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다. 몇 번을 말했습니까? 고객 응대는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로는 은행 이미지를 망칠 수밖에 없어요. 최도연은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직원들과 고객들이 들으라고 하는 듯했다. 정소연은 조용히 그러나 필사적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그만하십시오. 죄송하다는 말은 이제 지겹습니다. 고객 앞에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는 말했다. 무릎 꿇고 사과하십시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은행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춘 듯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심지어 대기 중이던 번호표 전광판마저 고장난 것처럼 숫자가 바뀌지 않았다. 정소연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이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번졌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반항하면 더 큰 벌이 돌아온다는 것을. 이곳은 그런 곳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거운 다리를 끌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불찰입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고개를 들 수도 없었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정소연이 외면하고 있던 한 시선이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김말년이었다. 은행 대기석 한켠 모자를 눌러 쓴 채 조용히 앉아있던 그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은 이미 도시락 가방을 깍 쥐고 있었고 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리 실수했다 해도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게 교육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힘이 있었다. 낮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이게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까? 부지점장님. 최도연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낯선 노인의 등장에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금세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여긴 직장입니다. 감정적인 개입은 삼가주시죠. 그리고 누구시죠? 정소연 대리의 시어머니입니다. 김말년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정소연은 고개를 살짝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눈물 젖은 얼굴의 놀람과 안도감이 동시에 떠올랐다. 정소연 대리의 시어머니입니다. 김말년의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은행 로비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작고 왜소한 체구의 노인. 하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단호함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최도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가족이라면 더더욱 조용히 계셔야죠. 업무 중입니다. 고객 앞에서 신뢰를 잃으면 끝입니다. 실수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김말년은 천천히 정소연이 무릎 꿇은 자리로 시선을 옮겼다. 며느리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습을 본 순간 더 이상 과거에 묻혀있던 기억을 외면할 수 없었다.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짓밟는 게 정당한 건가요? 최도현은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지나친 감정적 개입은 삼가주시죠. 은행은 감정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실수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오늘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 대리는 최근에도 여러 건이 실수가 있었고, 그 말에 윤진이 과장이 곧장 나서며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어머님, 이해는 가지만 요즘 정 대리님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요. 반복되는 실수로 인해 부서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사로서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말년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법에는 정도가 있죠. 무릎을 꿇게 하는 건 단순한 조치가 아닙니다. 그건 모욕이에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는 거라고. 그 순간 조용히 듣고 있던 다른 고객들 중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색하게 핸드폰을 만지던 한 중년 여성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직장이라지만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하지만 윤진이는 단호한 어조로 반박했다.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건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고객 앞에서 은행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죠. 정 대리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저렇게 사과하는 겁니다. 정소연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라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끝없이 눈물이 맺히고 있었고 두 손은 조용히 무릎 위에 모여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김말년의 가슴이 졸여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천천히 아주 조용히 손가방의 지퍼를 열기 시작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돈이 있으면 이런 취급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백이 있으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고 없으면 이렇게 무시하나요? 최도연은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르신.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돈이 있으면 대우받고 없으면 참아야죠. 냉정하지만 그게 사회입니다. 순간 은행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그의 말은 진실일 수도 있지만 입 밖에 내기에 너무나 잔혹했다. 그렇다면 확인해보죠. 김말년은 그렇게 말하며 가방에서 오래된 가죽 통장을 꺼냈다. 낡고 색이 바랜 그 통장은 세월이 깃든 무게만큼 묵직했다. 그녀는 그것을 창고에 조용히 올려놓으며 말했다. 이 통장의 잔액을 확인해 주실래요? 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통장을 받았다. 겉에 있던 윤진이가 다가와 통장을 빼앗듯 넘겨받고는 직원에게 지시했다. 기계에 넣고 확인해봐. 프린터 소리와 함께 통장의 정보가 출력되기 시작했고 직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두 눈이 커지며 모니터를 2번, 3번 반복해서 확인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이 통장 잔액이
67억 3,800만 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은행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고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고 누군가는 무의식적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며 녹화를 시작했다. 정소연은 눈물을 흘리던 얼굴을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동시에 벅찬 감정이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다. 최도연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돈 없으면 참아야 한다던 그의 말이 무색해졌다. 김말년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다. 저는 오늘 돈으로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걸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한동안 정적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 순간 은행 안의 기류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저는 오늘 돈으로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걸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김말년의 마지막 말이 은행 로비에 고요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오래된 벽에 균열이 가는 듯한 순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하고도 절실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잠시 후 정적을 깬 건 대기석 뒤편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이 은행에서 대출 상담받으러 왔다가 안복이 낡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작은 사람이더라도 사람으로 대우는 받아야죠. 그의 말에 몇몇 고객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대기석 곳곳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다.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동영상을 촬영하던 젊은 여성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건 뉴스에 나가야 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분위기는 분명히 바뀌고 있었다. 최도연은 그제서야 상황이 단순한 실수 대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어르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단지 은행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절차대로 처리했을 뿐이고 정 대리님이 불편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김말년은 고개를 저었다. 사과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제 며느리는 아직도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조직의 진짜 얼굴 아닙니까? 정소연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다리는 이미 저려 있었고 눈물에 젖은 얼굴은 차마 정면을 보지 못했다. 그 모습을 본 김말년은 조용히 며느리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도시락 가방을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고 며느리의 팔을 잡아 천천히 일으켜 세웠다. 그만 일어나, 소련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니까. 정소련은 흐느끼며 시어머니 품에 안겼다. 그 장면은 로비 안의 사람들에게 강한 울림을 주었다. 인간적인 온기와 런대감이 공간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다. 은진이는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건 상황이 가장된 거예요. 내부 문제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객님들, 오해 마시고요. 이건 단지 일시적인. 그 순간 앞줄에 앉아있던 한 젊은 남성이 일어나 말했다. 오해요. 지금 다들 보고 듣고 있는데 무슨 오해입니까? 실수했으면 정중히 설명하고 고치면 되는 거지. 얘 무릎을 꿇게 해요. 그의 말에 다른 고객들도 동조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또 다른 이는 핸드폰을 높이 들어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했다. 한성은행 갑질 실시간. 진짜 믿기지 않는다. 그 짧은 문구가 화면에 떴고 곧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말년 할머니 레전드다. 무릎 꿇은 대리님 꼭 힘내세요. 이런 부지점장은 당장 잘라야 한다는 글들이 줄지어 올라왔다. 최도현은 얼굴이 굳었다. 사태가 본인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지못해 다시 입을 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모든 건 제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고 정 대리님께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한 고객이 소리쳤다. 무릎 꿇으라고. 당신이 시켰던 그대로 똑같이 해보세요.
사람 대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 똑같이 느껴보시라고. 그 말에 사람들의 반응은 갈수록 격해졌다. 더 이상 이곳은 조용한 은행 로비가 아니었다. 이곳은 공공의 공간이 되었고 그 안에서 누군가는 정의를 요구하고 있었다. 김만료는 조용히 다시 가방을 집어들고 창구 쪽을 향해 말했다. 이 돈 다 인출하겠습니다. 이 은행에선 제 돈도 제 가족도 안전하지 않네요.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행동이 그 자체로 메시지였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싸움은 단지 한 사람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그것은 모두의 일이 되었다. 김말년의 단호한 말이 은행 로비를 다시 한 번 뒤흔들었다. 이 돈 다 인출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끝까지 참고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냉정한 결단이었다.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윤진이는 재빨리 말년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실수는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행동하시면 은행 이미지에 큰 타격이. 은행 이미지요. 말년은 윤진이의 말을 자르며 조용히 말했다. 제 며느리를 무릎 꿇게 한 그 순간 당신들은 이미 그 이미지 따윈 내던졌어요. 지금 와서 거치장 걱정이라너. 윤진이는 말문이 마친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더는 반박하지 못했다. 고객들의 시선이 이미 싸늘하게 그녀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핸드폰을 들고 영상을 촬영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누군가는 실시간 방송을 이어가며 상황을 중계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관련 영상이 쑥쑥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중 한 영상이 한성은행 갑질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실시간 댓글창에는 수천 개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다. 할머니 멋있다. 이런 부지점장 꼭 징계받아야 함. 직장 내 괴롭힘은 범죄입니다. 등 시민들의 분노가 댓글을 통해 전달되었다. 최도연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체감했다. 그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김말년 어르신, 저희가 이번 일을 정중히 수습하겠습니다. 사과도 보상도 성의껏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사태를 키우는 건 누가 키웠나요? 말년은 그의 말을 끊었다. 처음부터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받았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어요. 저도 원래는 조용히 통장 정리하고 도시락만 전해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제 며느리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으면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그 말에 주변 고객들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자신을 겹쳐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창구 너머에서 조용히 일하던 한 여직원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다. 그녀의 이름은 박세영, 입사 4년 차의 주임이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직했다. 저도 정소연 대리님처럼 당했습니다. 몇 달 전 부지점장님께서 제 보고서에 사소한 오류가 있다고 하시며 회의실에서 소리 지르고 책상을 걷어차셨어요. 퇴근 후에도 몇 번이나 업무 지시를 내리셨고 거절하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로비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박세영 주임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다. 다들 알고 있었어요. 정 대리님이 요즘 힘들어 보였던 이유도 회의 중에 말을 못하고 조용히 있는지도.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 정말 죄송합니다, 대리님. 정소연은 박세영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안도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조금씩 숨쉬게 했다. 김말년은 박세영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맙네. 부끄러운 건 말한 사람이 아니라 침묵한 사람들이니까. 분위기는 완전히 말년과 소연 편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제야 직원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지금껏 고개를 숙이고 일만 하던 이들이 하나 둘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저도. 한 남직원이 조용히 말했다. 작년 인사평가 때 윤진이 과장님이 제 상급자에게 제 실적을 가소평가하라고 지시하신 걸 들었습니다. 정수원 대리님을 앞세워 자신의 팀 이미지만 좋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윤진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증거. 그 남직원은 핸드폰을 꺼냈다. 그날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해놨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아서요. 회사에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 순간 로비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단순한 개인의 분노와 상처를 넘어 조직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고객들도 직원들도 모두가 이제 알고 있었다. 문제는 단순히 정수련의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쌓여온 부당함과 억압의 결과였다. 그리고 그 억압의 꼭대기에 최두영과 윤진이가 있었다. 윤진이의 얼굴은 말 그대로 창백했다. 방금 전까지 그녀가 장악하고 있던 은행 내부의 공기는 지금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직원들의 시선은 예전처럼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무언의 침묵으로 감추었던 불만과 상처가 하나둘 말로 흘러나왔다. 최두현은 애써 태연한 척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행 로비에서의 이 모든 상황은 그가 관리해왔던 질서의 붕괴였다. 더는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김말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며느리의 손을 꼭 쥔 채 그녀는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켰다. 그리고 조용히 누구에게 말하듯 누구에게 말하지 않듯 입을 열었다. 나도 한때는 이런 자리에 있었지. 아무 말도 못하고 무릎 꿇은 채로. 그녀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정소연도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평생 강인하게만 보렸던 이 여인이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23 때였어요. 부산에 있는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옷 한 벌의 단추를 잘못 달았다는 이유로 공장장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모두가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나도 그들도 그게 원래 그런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말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대신 담담했다. 그 담담함은 그 상처를 몇십 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아버지 사진을 꺼내놓고 이게 사람 사는 거냐고 혼잣말을 했죠. 죽고 싶었어요. 정말. 그녀는 말을 잠시 멈췄다. 로비는 숨조차 죽인 듯 조용했다. 그때 내 남편, 지금은 세상 떠난 그이가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말려나, 언젠가 너 같은 일을 당하는 누군가를 본다면 제발 가만히 있지 말아줘. 그래서 나는 오늘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녀는 정수련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었다. 그리고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부끄러운 게 없어. 당당히 고개 들고 살아야 할 사람이야. 무릎 꿇을 사람은 따로 있어. 그 순간 다시 한 명의 고객이 일어섰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었다. 그는 조용히 앞쪽으로 나아가더니 직원 신분증을 꺼내 보렸다. 저는 한성금융 본점 인사기획팀의 이상우 대리입니다. 오늘 휴가 중이라 민간인 자격으로 이곳에 왔지만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로비 안에 또 한 번 긴장감이 돌았다. 이상우 대리는 최두현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닙니다. 고객 응대 중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감정적 보복, 그리고 조직적 방관의 복합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외부로 퍼졌습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들어 보렸다.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의 시청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제는 해명이나 수습의 단계가 아닙니다. 책임을 지셔야 할 시간입니다. 최 부지점장님. 말년은 조용히 직원 창구로 걸어갔다.
그녀는 낡은 가죽 통장을 다시 한번 꺼내 직원에게 건넸다. 이 계좌 전액 해지해 주세요. 직원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고 더는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시스템에 접속했다. 최도연은 말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사과할 기회는 이미 지나갔어요. 정소연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 등은 작았지만 누구보다도 넓어 보였다. 자신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강인함이 거기에 있었다. 할머니, 정소연이 입을 열자 말려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말하지 않아도 돼. 내가 이렇게 견뎌온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자랑스러워. 그녀는 다시 직원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제 다른 은행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은행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은행은 존재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천천히 퍼졌다.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곧 로비 전체로 번져나갔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김말년을 향해 엄지를 치켜세웠다. 김말년은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단단한 눈빛으로 그 자리를 지켰고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도 당당한 인간이었다. 은행 로비는 여전히 술렁이고 있었다. 실시간 중계 화면에는 수만 개의 시청자 수와 함께 실시간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고 트위터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한성은행, 무릎 사과, 김말년 할머니가 동시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고객의 눈빛은 냉정했고 직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거나 멀리 떨어져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알고 있었다. 더 이상 이 사태는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최도연은 땀이 맺힌 이마를 훔치며 억지로 목소리를 내었다. 김 어르신,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건 인정합니다. 정 대리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사과는 어딘가 익숙하고 피상적인 말투였다.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가 역력했고 그것을 눈치채는 건 어렵지 않았다. 정소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수많은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지금 하시는 이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저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압니다. 사과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도연은 움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제서야 본사 인사기획팀 소속 이상우 대리가 다시 앞으로 나섰다. 최도연 부지점장님, 현재 상황은 이미 본사에 보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건을 공식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고객 및 직원 인권 침해에 대한 사내 감사도 즉각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우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단했다. 로비 안에 흐르던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그동안 막연히 참고 견디던 공기에서 이제는 변화가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이 감돌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황만으로도 부지점장님의 직무정지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더불어 윤진이 과장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그동안 그녀의 말에 끌려 다녔던 후배 직원들도 지금은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 순간 김말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젊은 양반, 그 책임을 제대로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게 더 중요한 일이요. 이상우 대리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예, 어르신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피해자 분들의 보호와 회복을 우선순위로 하겠습니다. 김말년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엔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보다는 이제부터 무엇을 지켜야 할지에 대한 단호함이 있었다. 그날 오후 본사에서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성은행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전하며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약속하고 정소연에게는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틀 뒤 여의도 지점에 새로운 지점장이 부임했다.
그의 이름은 남지훈. 본사에서 조직 문화 개선 TF를 이끌었던 인물로 그 누구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리더로 알려져 있었다. 남지훈 지점장은 부임 첫날 정소연과 직접 마주 앉았다. 정 대리님,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건 단순히 관리자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약속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정소연에게 사과했다. 격식을 차리기보다는 인간적인 어조로 눈을 맞추며 말했다. 은행은 숫자만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상처받은 시간이 회복되긴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걸 약속드립니다. 정소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동안 너무 많은 말들이 머릿속에 쌓여 있었고 그 말들은 모두 가시처럼 그녀를 찔러왔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사과는 진심이 느껴졌다. 지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눈물은 없었지만 오랜 시간 쌓여있던 감정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며칠 뒤 김말려는 다시 서울 외곽의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처럼 들마당에 나가 상추와 고추에 물을 주었다. 민준이가 달려와 할머니의 치마자락을 잡았다. 할머니, 그날 은행에서 진짜 무서웠어요. 할머니는 하나도 안 무서웠어. 말려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무서웠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잘못된 걸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란다. 그녀는 땅 위에 새순이 올라온 상추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떤 씨앗도 햇빛이 없으면 자라지 못해. 웅기란다. 그게 햇빛이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정소연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남편과 아이, 시어머니와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를 머금고 있지 않았다. 일상이 다시 찾아온 듯했지만 김말년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며느리 정소연은 새로운 팀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었고 은행 내부에서도 인권 교육과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말년은 알았다. 그 모든 변화가 아직도 사람의 양심이 아닌 사건의 무게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날 없었으면 다들 예전처럼 돌아갔겠지. 저녁 무렵 말년은 방 안에서 낡은 서랍을 열고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그건 남편이 생전에 남긴 유언장이었다. 짧지만 단단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말년아, 내가 언젠가 사람답게 살기 어려운 세상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땐 그냥 지나치지 마라. 내가 직접 바꿔라 할 때일지도 몰라. 그 문장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은 읽었던 말년이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무겁게 다가왔다. 그녀는 다음 날 새벽 한성은행 본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저 고객 제안 관련해서 면담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VIP 고객 김말년입니다. 직원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녀의 이름을 시스템에서 확인한 뒤 정중히 회의 일정을 잡아줬다. 그렇게 며칠 후 말년은 혼자 서울 도심 한복판의 고층 빌딩으로 향했다. 한성은행 본사, 통유리로 된 넓은 로비,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 분주하게 움직이는 정장 차림의 직원들. 그 풍경 속에서 말년은 유일하게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주변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김말년 고객님, 16층 회의실로 모시겠습니다. 안내를 받은 그녀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내부 임원들과 마주했다. 그 자리엔 남지훈 지점장도 배석해 있었다. 어르신, 이렇게 먼 걸음 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제안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말년은 천천히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어떤 자료도 들고 오지 않았다. 대신 한 장의 손편지만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나는 오늘 제도 하나를 만들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그 제도는 사람이 사람을 해치지 않게 만드는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내 며느리 정소연은 참았습니다.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삼켰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주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녀는 말없이 손편지를 내려놓고 말을 이었다. 이 은행엔 고객 민원 시스템은 있어도 내부 직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식 창구는 없더군요. 이름 없이도, 부서 없이도 익명으로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창구 말입니다. 임원 중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제안하고 싶으신 건 내부 제보 시스템 같은 건가요? 말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이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 고통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하면 불이익이 오는 구조는 이제 그만두셔야 하지 않겠어요? 남지훈 지점장이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말씀, 깊이 공감합니다. 사실 이번 사태 이후 저희도 내부 ES 시스템, 이모셔널 서포트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고객 만족보다 더 중요한 게 직원의 존엄이라는 걸 이번에 절감했습니다. 말려는 그의 말에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존엄, 맞아요. 우리는 자꾸 효율과 실적을 말하지만 결국 조직을 지탱하는 건 존엄이거든요. 그걸 잃으면 그 어떤 실적도 무너져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나 같은 사람은 얼마 안 남았지만 내 손주 민준이 같은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엔 적어도 일하다 무릎 꿇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른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회의실 안은 길게 정적이 흐른 뒤 조용한 박수로 가득 찼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년의 말을 받아들였다. 며칠 후 한성은행 내부 포털에 새로운 게시판이 생겼다. 마음의 소리, 누구든 언제든 어떤 부당함이든 말할 수 있는 공간. 익명 접수 가능. 불이익 없는 보장. 전문 상담 및 조치 과정 공개. 그리고 그 게시판 첫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용기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용기입니다. 고객 김말년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된 변화. 정소련은 그 게시판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회사를 떠날까도 고민했던 그녀는 이제 그곳에서 변화의 씨앗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말년은 혼자 마루에 앉아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남편이 떠난 후 단 하루도 쓰지 않았던 그 일기장. 그녀는 펜을 들고 오래간만에 조용히 한 문장을 썼다. 오늘 나는 조용히 세상을 한 걸음 움직였다. 초가을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던 어느 오후, 정소연은 퇴근 후 회사 인근 작은 공원에 들렀다. 요즘은 출근길도 퇴근길도 이전과는 사뭇 다른 기분이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환경,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것이 소련에게 가장 큰 변화였다.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책을 꺼내려는 순간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정 대리님, 맞죠? 소련은 고개를 들어 상대를 바라봤다. 그녀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으로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얼굴이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하던 옛 동료 박민정 주임이었다. 민정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 민정은 작게 웃으며 옆에 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다. 사실 며칠 전부터 계속 고민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도 될까 싶어서. 소련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세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민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날 은행 로비에서 있었던 일 다 지켜봤어요. 사실은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말년 어르신이 나서기 전까지 그냥 내가 부족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녀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작게 웃었다. 근데 그날 이후로 마음이 이상했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용기가 안 났어요. 대리님처럼 말년 어르신처럼 그렇게 강해지기가 어렵더라고. 소련은 잠시 민정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민정씨, 저도 그날까지 계속 무서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완전히 용감해진 건 아니에요.
다만 그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민정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도 누군가는 첫 발을 내디뎠잖아요. 그게 대리님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한 발짝 나아가 보려고 오늘 인사팀에 메일을 썼어요. 그동안 겪었던 일 조용히 써서 보냈어요. 답장이 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더는 침묵하지 않기로 했어요. 소련은 작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게 바로 용기예요. 민정씨, 크고 요란하게 외치는 것만이 용기는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내 마음을 열어보는 것도 충분히 대단한 일이에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공원 나무 사이로 햇살이 부서지듯 떨어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소연은 문득 생각했다. 상처는 사람을 조용히 무너뜨리지만 용기는 사람을 조용히 일으켜 세운다고. 며칠 뒤 박민정의 메일은 본사 감사팀에 정식 보고되었고 그동안 묵인되던 팀장의 언행에 대한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 놀랍게도 그녀의 용기에 공감한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증언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한성은행 내부 게시판 마음의 소리에는 박민정이라는 이름 대신 직장인 M이라는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무너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덕분에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와 닮았고 나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의 손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 글은 조용히 퍼져나갔고 수많은 직원들이 익명으로 응원 댓글을 남겼다. 그날 밤 정소연은 김말년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민정의 이야기를 전했다. 어머니, 민정 씨도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게시판에 글도 썼더라고. 말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했네. 용기는 전염돼야 하거든. 그래야 세상이 조금씩 바뀌지. 소련은 물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이렇게 용감하셨어. 말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도 내 이야기 말하려고 입을 뗐다가 수없이 삼킨 적 있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일 후회되는 건 참은 거였더라. 그녀는 소련의 손을 잡았다. 내가 그날 내 손 잡았을 때 내가 몇십 년 전 그 공장 바닥에서 무릎 꿇던 나를 떠올렸어. 내가 그때 울지 않았다면 나도 평생 아무 말 못했을지도 몰라. 그 말에 소련은 눈물을 훔쳤다. 그녀는 알았다. 이 모든 변화가 누구 한 사람의 힘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그날 이후 소연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예전엔 무심코 지나쳤던 동료의 표정, 피곤한 눈빛, 말없이 퇴근하던 직원들의 어깨. 그 하나하나가 이제는 그녀에게 말처럼 들렸다. 괜찮으신가요?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녀는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가을의 끝자락, 김말년은 다시 텃밭에 섰다다. 찬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정갈하고 부드러웠다. 무심한 듯 물을 주고 마른 가지를 정리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배추를 다듬는 하루하루. 민준이는 김장 때쯤이면 더 많이 자라겠네. 손힘도 세지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허리를 펴자 멀리서 정소연과 민준이가 함께 오는 모습이 보였다. 민준이는 무언가 들고 있었고 정소연은 그 뒤를 따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할머니, 나 상 탔어. 민준이는 상장을 번쩍 들어 올리며 달려왔다. 학교에서 열린 별표 용기 있는 이야기 쓰기 대회 별표에서 민준이가 쓴 글이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다. 제목이 뭐였는데? 말년이 웃으며 묻자 민준이는 쑥스러운 듯 대답했다. 무릎 꿇지 않은 할머니 이야기요. 말년은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저릿해졌다. 정소연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민준이가 그날 할머니가 은행에서 소리치던 모습을 잊지 못한대요. 그게 정말 진짜 어른 같았대요. 말년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말했다. 그래, 우리 민준이는 할머니보다 훨씬 더 멋진 어른이 될 거야.
무릎 꿇지 말고 무릎 꿇린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 말이야. 그날 밤 가족은 오래간만에 다 함께 식탁에 모였다. 웃음이 오가고 오랜만에 꺼낸 전축에서는 말년이 젊은 시절 좋아하던 옛 가요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뒤 정소연은 가족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즘 생각이 많았어요. 다시 대학원에 가보려 해요. 감정노동 관련해서 연구하고 싶어요. 시스템을 조금 더 공부해서 다른 회사에도 이걸 전파하고 싶어요. 남편은 놀란 듯 웃었고 민준이는 엄마를 향해 박수를 쳤다. 말년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응원하고 있었다. 며칠 뒤 김말년은 한성은행에서 초청을 받아 본사를 다시 찾았다. 이번엔 윤리경영자문위원회의 외부 자문인 자격이었다. 로비 한쪽 벽엔 커다란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다. 마음의 소리 게시판의 탄생을 알리는 액자였고 그 아래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익명의 목소리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가 끝난 뒤 남지훈 지점장이 다가와 인사를 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 은행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들어 직원들이 웃는 시간이 늘었다는 얘기를 가장 자주 듣습니다. 말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가 바꾼 게 아니에요. 그날 용기 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인 거죠.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진짜 변화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날 이후 김말년은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가 지나간 자리마다 조용히 피어난 변화들이 이어졌다. 정소연은 나간 대학원 수업을 들으며 낮에는 여전히 묵묵히 일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랐다. 그녀의 눈빛엔 자신감이, 말투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박민정은 지역 여성센터에서 감정노동 관련 강연을 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선 팀장으로 승진해 후배들이 힘들 때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민준이는 매년 학교에서 용기 대장상을 받을 만큼 친구들에게 자주 손을 내미는 아이로 자랐다. 어느 날 김말년은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당신이 말했던 세상, 조금씩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느리지만 분명히. 그녀는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장을 펼쳤다. 그리고 오늘의 날짜를 적고 그 아래 이렇게 썼다. 나는 오늘 또 한 사람의 손을 잡았다. 내일은 누가 나의 손을 잡아줄지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는 지고 있었지만 하늘엔 여전히 빛이 남아 있었다. 작고 따뜻한 희망처럼.